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코바디스 아이다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그리고 또 사회를 볼 조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옆에는 피스 모모의 문하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영화를 거의 지금 한 세 번째 보는데,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이제 무겁고 먹먹하고, 사실은, 이 이야기가 물론 그냥 어떤 이런 이야기를 봐도 사실 먹먹한데, 이 여기에 나온 모든 거의 이야기들이 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사실상 현재에도 여전히, 분쟁의 소지가, 그리고 제대로 된 어떤 진실규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엔딩이 너무나 그것도 얘기해주고 있긴 한데요. 그리고 또 이 영화를 막 보면서 막 우크라이나 상황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의 여전히 또 시리아나 이런 지역의 또 상황들이 또 막 겹쳐서 보이니까 더더욱 굉장히 참 마음이 무겁고 또 안 그러려고 했는데 또 막 울음이 막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굉장히 사실 이제 이 영화가 이제 무거운 영화이지만 또 그러니까 굉장히 또 감정을 굉장히 파워풀하게 건드리는 측면이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영화를 둘러싼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또 상세하게 또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제 감정을 이렇게 확 몰아붙이고 그 상황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이제 문하영 대표님이 그것에 대해서 좀 맥락이라든가 특히 이제 이 영화는 아마도 이제 최근의 모든 아마 최근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저희 2차 세계대전 이제 이후에 아마 모든 거의 전쟁에서 이 유엔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여기서 보다시피 되게 좀 무력한 구석도 있고 되게 한계도 있고 그러면서도 또 유엔을 버릴 수 없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어떤 상황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데요. 또 그런 이야기를 또 문하연 대표님이 전문가로서 또 이야기를 또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제가 좀 길게 소개를 했는데요. 문하연 대표님 인사 직접 한번 나눠주시고 또 문하연 대표님 또 계시는 피스모모에 대한 단체 소개도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저는 소개받은 문아영이라고 하고요. 네, 피스모모라고 하는 평화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 저희 단체는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운다라고 하는 앞글자 모모, 그리고 미하일랜드의 소설 주인공 모모, 의미를 담고 시작된 단체고, 올해 9월이면 이제 11년 차를 맞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은 평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 평화를 모두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이야기와 어떤 행동들, 실천들이 필요한가? 그래서 평화를 일상의 것으로 가지고 오는 그런 작업들에 관심이 많고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화를 저도 3-4차례 본 것 같은데요. 너무 힘들고 영화 보신 선생님들도 굉장히 힘드실 텐데 또 이야기 나눔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오늘 이런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영화제 주최하고 계신 38 프로젝트에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코바디스 아이다는 작년에 개봉을 했던 영화이기도 한데요. 사실 개봉했을 때 영화가 전 너무 좋았는데 잘 알려지지 않아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게 돼서 또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확실히 커다란 스크린으로 또 보는 것은 또 다른 굉장히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감독에 대해서 잠깐만 먼저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좀 영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이 감독이 이제 야스밀라 지바니치라고 하는 감독인데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감독입니다. 베를린이라든가 아니면 토론토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또 수상도 많이 하고 영화제 계속 자기 영화 상영을 하고 있는 그런 감독인데 여기에 이제 나오는 배경이 되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출신이고 그리고 그 전작으로 2006년에 이제 데뷔작을 그르바비차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었어요. 이 영화 역시도 이제 극영화인데 이 그르바비차는 당시 지금 이제 여기에는 이 남성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군인이 될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
의심도 아니죠. 뭐 하여튼 예, 그냥 이렇게 씌운 거죠. 프로파간다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남성들에 대한 어떤 학살을 저지르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묘사가 됐는데 이때 그 전시 중에 굉장히 수많은 이제 강간이 범죄가 일어났고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이 그 범죄 이제 희생 피해를 입었는데 이 그르바비차는 이제 전시 중 그 강간 범죄를 당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자기 아버지는 이제 보스니아 군 이제 출신의 아버지이고 전쟁 중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학교에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수학여행을 이제 가게 됐는데 이 수학여행에서 아버지가 이제 전쟁 중 돌아가셨으니까 그 증명서를 떼오면 이제 수학여행비를 이제 무료로 해주는 그런 혜택이 있다라고 얘기를 듣게 돼요. 엄마한테 와서 이제 떼달라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진실을 알게 되는 이제 이런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만들었던 영화가 이제 그녀들을 위하여라고 원래 영어 원제는 그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여자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영화는 이제 호주의 백인 관광 얘기, 이 지역이 이 보스니아 지역에 아마 여러분들 보스니아 자체는 조금 익숙하지 않으셔도 요즘에 이제 이 옆에 있는 크로아티아랑 세르비아 쪽에 엄청나게 이 관광을 많이 뭐죠? 나피디님이 하신 그 여행 프로그램들에서 이쪽 관광을 어마어마하게 하도록 이렇게 풍경도 굉장히 좋고 하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 놨었는데 역시 이제 이 호주 백인 여성이 관광을 갔다가 호텔에서 뭔가 잠을 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러면서 사실상 이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 채 관광을 하고 있는 이 도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알게 되면서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무지의 상태에서 어떻게 정말 아까 얘기하신 모드로부터 배운다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이제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이제 네 번째 영화인데요. 그 사이 러브 아일랜드라고 하는 장르 영화가 하나 국내에 개봉이 됐었고 로맨틱 코미디 영화인데요. 요게 이제 네 번째 영화인데 요 영화도 역시 이제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각각의 다른 어떤 위치에 처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흔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마 아주 납작하게는 아들과 남편을 잃은 아내와 아내, 어머니 아마 이제 이렇게 납작하게 묘사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 아이다라고 하는 좀 여러 가지 위치를 가지고 있는 인물을 통해서 굉장히 좀 다른 방식으로 확실히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제 감독 소개를 잠깐 드렸는데요. 요 맥락을 또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우선 이제 영화 아마 뭐 보스니아 전쟁에 대해서는 내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또 이게 사실 이제 95년에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이름만 듣고 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왜냐하면 워낙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좀 이 보스니아 전쟁 내전 사실 제가 어제 그 내일 상영할 사마에게 그 감독이 인터뷰한 걸 봤는데 시리아 내전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되게 끔찍해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내전이냐. 사실 오늘날의 전쟁은 모든 다 국제 정치 하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전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보스니아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좀 한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한테 이 영화의 배경을 간략하게 이제 공유를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하셨는데 어떻게 간략하게 할 수 있는가를 너무 고민했어요. 근데 지금 바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이나 이전에 발생했었던 한국 전쟁의 상황이나 우리가 지역에서 발생한 전쟁 또는 한반도에서 발생한 전쟁으로 기억하지만 사실 그 전쟁이 벌어진 원인에는 국제적인 차원의 이유들이 항상 있었고 그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이 국가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록되다 보니까 그 전쟁에서 삭제된 역사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도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보스니아 전쟁, 지금 이 스레브레니차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생했었던 학살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었던 최대의 대규모의 학살입니다. 아까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올라가기 전에 사망하신 분들에게 트리뷰트 하면서 인원수도 나오고 했잖아요. 8,373명? 기록이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그 현지에 이분들을 기념하는 기념관에 모셔진 분들의 숫자가 아마 지금 영화에 담긴 숫자 같은데요.
이 보스니아 내전이 왜 벌어졌는가를 이제 거꾸로 짚어가다 보면 2차 세계대전 또 1차 세계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남슬라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럽 안에서 자신들이 받는 어떤 차별 대우 같은 것들에 불만이 좀 있고 이것은 여러 가지로 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화국을 결성하기로 해요. 그래서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국가가 처음으로 유고슬라비아 공화국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공화국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간 속에서 이 공화국을 이루면서 지내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그 발발한 상황 속에서 여러 형태로 전쟁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 독일 나치와 비롯해서 이 추축국들의 침략 속에서 또 유고슬라비아의 전신이 되었던 그 공화국을 구성했던 국가들이 서로 다투게 되는 상황들이 생겨나고 그 다투는 상황 속에서 공산주의파 그 다음에 왕당파 막 이제 서로 싸우면서 결과적으로는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1945년도 11월 29일 이때 이제 성립이 되게 돼요. 그래서 유고슬라비아라고 우리가 떠올렸을 때 사실 그 지역은 아까 꽃보다 할배? 뭐 그런 시리즈였죠. 근데 크로아티아 그쪽 여행은 여성분들이 가셨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윤여정 님이랑 뭐 이런 분들. 그래서 되게 아름답게 묘사되었던 그곳이 발칸반도라는 곳이고 발칸반도의 별명은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럽의 화약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사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레이블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발칸반도가 유럽의 화약고라는 이름을 지금도 유지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발칸반도에 위치한 코소보,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중에서 자치구로서 인정받으려고 했었고 자치구로 자율성을 획득했었던 코소보는 지금 다시 내전의 위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았던 그 영화 속에서 영화로 전달되었던 이 이야기들이 벌어졌던 배경에는 그때 당시에 동서냉전의 해체라고 하는 상황 그리고 이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을 만들 때 티토라는 닉네임으로 불렸던 풀네임을 요시프 브로즈 티토라고 하는 그때 당시 이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거든요. 이 사람이 40년간 독재 정권으로서 그 공화국을 말하자면 통치했는데 이 사람의 영도력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실 큰 문제는 없었다고 해요.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정말 많은 개수의 국가들이 같이 연방을 이루었던 거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서로 다른 욕망도 있고 다양성도 존재하고 종교적 차이, 민족적 차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겠지만 이 티토라는 사람이 우리는 다양한 존재고 다양함이 힘이 된다라고 하는 모토를 걸고 이 금속 노동자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기업을 만드는 것, 그리고 시장 공산주의라고 하는 걸 도입해서 뭔가 소련이랑도 약간의 결별을 택하고 서방과 이 동서 사이에서 제3노선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던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독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평가받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많고 정치적 탄압도 존재했고 군사적 탄압도 있었는데 이 티토라는 사람이 1980년에 사망하면서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의 다양했던 민족들과 다양했던 종교들, 개별국가들, 자치구들 여기가 다 분리독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고 또 1989년도에 베를린 장벽 붕괴되면서 또 큰 변화가 일어나고 공산주의의 이제 동구권이 붕괴하기 시작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시기로 접어들었고 그 시기 속에서 지금 보셨던 이 스레브레니차 학살의 상황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스레브레니차를 이제 지도에 찾아보면 이제 국경 마을, 그러니까 세르비아 쪽이랑 이제 보스니아 사이에 이제 국경 마을이기 때문에 아마도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그렇기 때문에 유엔의 어떤 안전지대로서 있을 수 있었고 마지막까지 있을 수 있었고 지금은 이제 1995년 상황이니까 이 협정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시점에 이제 이 나토에서 이제 최후 통첩을 하고 뭐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이제 협상을 이제 이루는 과정 속에서 뭔가 이게 세르비아군을 건드리기 되게 애매모호한 어떤 상황 속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좀 설명을 드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학살의 장면들은 1995년 7월의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기록을 보면 1995년 7월 14일, 15일, 16일 계속해서 하루에 1000명씩 학살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학교의 체육관 또는 강당처럼 보여졌던 공간, 또 어떤 기록에는 창고라고 소개가 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1995년 7월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근데 7월로부터 4개월이 지난 1995년 11월에 미국의 오하이오에 있는 데이턴 공군기지에서 데이턴 평화협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그 평화협정으로 인해서 이 내전 상황이 종결이 되거든요. 근데 수천 명의 사람이 죽고 3, 4개월 안에 이 협정이 이루어졌고, 그러면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은 왜 죽어갔어야 되는가? 그 평화협정은 어째서 그 사람들을 살리지 못했는가라고 질문을 하면, 그때 상황을 보셔서 영화 속에서 느끼셨겠지만 유엔 평화유지군의 네덜란드 그 사령관의 모습 보셨죠? 그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나름대로는 하는 거잖아요. 유엔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다 베케이셔닝, 휴가가 있다 그러고 뭐라도 좀 해줘 그러면 최후 통첩이 무슨 소용이야 막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 최후 통첩을 하고 세르비아를 그 공군이 공습하려는 계획들이 다 세워져 있었고 원래대로라면 공습을 했어야 옳은데 하지 못했던 이유들을 찾아보니까요. 그때 당시에 네덜란드 군인 중에 몇 사람을 인질로 잡고 또 서방의 군인들 몇 사람을 인질로 잡고 세르비아 군이 협상을 한 거예요. 너네 공습하면 이 사람들 죽일 거다. 근데 이 사람들을 죽이게 될 경우에 자국에서 받게 될 어마어마한 비판들에 직면해 있을 거 아니에요, 국가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누구도 대표해주지 못하는 세브레니차의 주민들과 국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가 자기 자국민들의 생명과 흥정하면서 원래 하려고 했었던 공습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 그 속에서 방치되어서 결국은 이렇게 사망하시게 된 상황들이 지속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1년 전에 사실 보스니아 상황을 좀 더 낮게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고민들 이미 지나버렸지만 돌이켜봤을 때 저 때 잘했으면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순간들이 사실 있어요. 1994년도 4월에 지금은 유럽연합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유럽경제공동체죠. 그 유럽경제공동체가 보스니아를 완전히 보스니아 사람들의 국가로서 인정해주고자 하는, 인정한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선언이 사실 세르비아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건드리고 자극하는 사건이 됐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세르비아가 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그래서 이분들을 다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패했고 그 실패 속에 방기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가장 처참한 결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엔의 소용이 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이 아까 시작하시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유엔 평화유지군에 대해서도 후반부에 또 얘기를 나누게 되겠지만 사실 유엔 평화유지군이라고 하는 것은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파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엔의 사령관이 있지만 유엔 평화유지군의 사령관의 명령이 항상 모두에게 전달되기는 어려운 지점도 있고요. 또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작동하는 곳이다 보니까 말하자면 국제법이 존재하지만 강제력이 없는 상황, 세계 정부가 하나로 단일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강제력을 가졌었으면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해 볼 수도 있으나 유엔이 강제력을 가졌다라고 전제하게 되는 순간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만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영화로 만들어져 있고, 아무리 이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영화다 보니까 안에서 정말 공습을, 그러니까 이 대령이 너무 처절하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 아이다의 어쨌든 그 1인칭의 주관적인 시점, 우리도 같이 막 그 여정을 어떻게든 구해내보려고 하는 그 여정을 따라가다 보니까 정말 공습해달라는 저도 모르는 어떤 이게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그러면 난 전쟁, 대대적인 다시 또 전쟁을 그러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가라는, 그러니까 유엔조차도 유엔 평화유지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들조차도 그런 무력 대응을 해야 한다고 나 또 지지하는 건가, 이렇게 되게 어려운 어떤 국면에 놓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우크라이나도 그런 어떤 딜레마들이 이제 평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딜레마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참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점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또 각자 생각이 다르실 수 있고 하지만 평화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잖아요. 최근에 노르웨이 녹색당의 이제 의회 의원을 지내셨던 어떤 분과 대화를 할 일이 있었어요.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한국의 평화단체들은 일부 평화단체들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반대하거든요. 근데 그 반대하는 것 때문에 한국에 계신 우크라이나 분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아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한국 정부가 무기 지원을 하지 말라고 하는 너네들이 평화단체가 맞느냐? 피해자를 왜 돕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너무 정당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한국 정부한테 그래서 전쟁의 무기를 보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딜레마인데 평화운동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평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조직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졌다가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평화운동이 한번 다 찢어져요. 근데 찢어졌던 이유가 어떤 경우에도 나는 절대적 평화주의를 지키겠어라고 선언했던 평화운동가들이 제2차 세계대전에 자신의 이웃들이 막 공격을 받으면서 자국에 피해가 발생하니까 지키기 위한 무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나는 무기를 들고 전쟁에 들어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절대적 평화주의를 포기하신 분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때 평화운동이 한번 흔들리면서 패시피즘이라고 말하는 어떤 절대적인 평화주의에 대해서 회의론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서 저의 신념이라든지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지만 무력으로 진압하고자 하는 그 권한을 유엔한테 쥐어주게 되는 상황, 그러면 그 이후에 무엇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예상을 해보면 결국은 유엔이 공습해서 그분들을 살렸을 수 있으나 그 다음에 세르비아가 가만히 있었을까? 그리고 세르비아를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 다를 뿐이지 스레브레니차에서 벌어졌던 학살의 또 다른 재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조금 저희가 약간 이제 배경 설명을 했다면 실제로 이제 좀 영화 안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전 정말 되게 좋은 장면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창고, 강당 이런 데서 이제 학살이 벌어졌다고 했고 사실 그 장면의 묘사도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지? 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제 딱 들어갔을 때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진짜 영화의 시작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뒤에 스크린이 걸려 있어. 보통 이제 강당에서 이제 영화를 보니까 스크린이 걸려 있고 그 총을 이렇게 딱 총이 발사되고 그리고 이제 죽는 사람들은 보여주지 않지. 갑자기 카메라 바깥으로 딱 나오면 그 앞에서 이제 축구를 하는, 그러니까 이 마을이 어떤 지금 상황인지를 너무 정확하게 애들이 아마도 이제 보스니아 쪽이 아니고 아마도 세르비아 쪽 이제 마을 사람들일 텐데 축구를 하고 있고 카메라가 이렇게 쭉 바깥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제가 그동안 전쟁 영화를 어떻게 소비했나라는 생각을 아마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전쟁 영화는 거기 그 안에서 아마도 죽어가는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어떤 모습으로 죽어가는 액션들을 보여주면서 그 죽음을 아마도 스펙터클화 했을 텐데 거기서 이렇게 물러나는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대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고 중간중간 되게 그런 장면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랑 이제 선생님이랑 대표님이랑 얘기하면서 제 이 영화에 되게 흥미로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번역이라든가 이 아이다를 통역가로 설정한 것 이것이 정말 전체적인 어떤 시청각적인 연출도 그렇지만 기존의 어떤 어머니상, 그러니까 유족의 어떤 그 어머니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들을 잃고 너무 상심하고 어떤 것도 하지 못한 채 실제로는 정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유족 대표나 이런 것들 하시는 어머니들을 보면 진짜 활동가이신데 실제로는 언제나 이런 대중문화 재현에서 굉장히 무력하고 약한 존재로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 영화에서 이 아이다가 정말 쉼없이 이 기지 안을 뛰어다니면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그 노력이
뭐 그걸 특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걸 어쨌든 특권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근데 그 중간자의 입장에 놓은 것이 굉장히 좀 이 영화를 좀 다르게 만든 지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를 초대해 주시면서 오늘 선생님들 함께하고 계신 이 시간의 주제 그 이름에 번역의 실패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혜영 선생님이랑 사전에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면서 선생님 그 번역의 실패라고 왜 지으셨어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번역의 실패라고 잡으신 그것이 너무나도 적확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이다가 물론 통역사로 역할을 하면서 양측을 오가면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통역하고 싶지 않은 순간에 말을 아끼면 옆에서 그 유엔 평화유지군의 소령이 내 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통역해 라고 말하고 명령을 자꾸 들어요. 통역해. translate 이거 계속 명령을 듣는 위치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아이다는 그 안에 분명히 자의식을 가지고 어떤 주체로서 있는데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 그 얘기를 운반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의식을 담아서 말할 수 없는 존재로 함구해야 되는 존재로 그 안에 표현이 되죠. 그래서 통역사로서의 아이다가 굉장히 도구화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굉장히 비인간화되어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아이다가 스스로 위험에 처했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책임의 소재가 무너지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한 번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난 그냥 통역사예요. 근데 그 장면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만 가지고 누군가의 정체성을 판단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변화하는 상황과 맥락 속에서 변화하는 정체성, 변화하는 존재로서의 누군가를 본다는 거.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쟁 영화가 스펙터클화하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영웅 또는 시체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단 한 명의 일병을 구하러 가는 그 멋진 영웅담 같은 스토리들이 스펙타클로 눈앞에 펼쳐질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압도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영화로 만들었지? 샘 맨더스 감독 영화 1917도 처음에 시작해서 롱테이크로 쭉 가잖아요. 이거 어떻게 찍었지? 와, 저도 보면서 그런 생각하게 되는데 스펙터클로 소비하게 되는 순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다양하고 존엄하고 이런 정체성들이 완전히 납작해져 버리는 순간들. 그래서 저는 아이다가 통역사로서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그 보스니아 사람들을 위해서도 통역을 하지만 유엔 평화유지군을 위해서도 통역을 하고 자기 가족만 구하고 싶은데 또 못 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도 이고 가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 아이다의 모습에서 이 영화 감독님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이 사람의 역할과 위치를 설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신 이제 정확하게 빨리 통역을 해라라고 하는 장면이 저는 딱 두 장면이 좀 기억에 남는데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대령이 나와가지고 정말 사실 다 아는 거죠. 아이다도 알고 사실은 이제 미군들도 알죠. 거기서 울음을 왜 터트리면 의사도 이제 도착하지 않았다라고 이미 또 거기 뒤쪽에서 학살도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상황들을 지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상황과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시작하자마자 오프닝에서 그 사실상 주민 대표가 있고 근데 중간에 이제 이 주민 대표를 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처음 이렇게 공습을 당할 때 돌아가시게 되고 주민 대표를 할 사람이 없어서 이제 다른 정말 아무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주민 대표가 정확하게 내 말을 통역했냐라고 물어보는 이제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토시 틀리지 말고 진짜 하나하나 해라라고 한 장면이 확실히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약속할 수 있냐 계속 책임질 수 있냐. 라고 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이 이제 벌어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이다도 그렇고, 그래서 통역이라고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매개하고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지만, 되게 무력한 사람이 그 중간에서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었을 때 사실 자기도 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오히려 더 적나라하게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됐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보태자면 저는 번역의 실패라고 했을 때 오늘 선생님들 뵈러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평화라고 하는 단어 또는 안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계속해서 번역에 실패하고 있다. 저희가 실패한 번역어로서 평화와 안보를 계속해서 수신하거나 발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번역의 실패라고 하는 주제가 아이다가 그 안에서 뭔가 예를 들면 안전하니까 이제 대피하세요라고 통역했잖아요. 근데 안전하지 않았잖아요. 그 메시지를 믿고 가신 분들이 다 죽음을 맞았잖아요. 남자분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한테 안전해라고 말하는 이 메시지가 도대체 누가 발신하고 있는 메시지며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그 상황, 지금 이 안온하다고 느껴지는 어떤 상태, 이것 또한 번역의 실패의 한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평화라는 개념과 안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번역되어 왔는지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국제정치학 하시는 분들이 논문을 내셨는데 몇 년 전에 안전보장이라는 단어가 왜 안전보장으로 번역이 됐는가? 이걸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security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왜 우리는 안보로 쓰고 있지? 그래서 봤더니 일본에서 안전보장으로 번역을 했고 그것이 붙어서 안보라는 개념으로 한국에선 자리를 잡았는데 사실 secure, 안전하게 하는 이 작용이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의미랑 반드시 등치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를 온갖 번역어를 통해서 쭉 찾아가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어쩌면 이런 세상에 살고 있게 된 이유가 지속적으로 번역에 실패해왔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 번역어를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국가가 안전이라고 말한 것들을 그냥 수용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세계가 지금의 이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여기서 결국 이 스레브레니차의 이런 상황들을 이후에 직후에 어떻게 보면 평화협정 뭐 혹은 내전 종결이라고 하는 것이 된 것인데 진짜 이 평화도 누구의 또 이제 평화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오늘 사실 이거는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오늘 이제 좀 보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큰 화면에서 봐가지고 더 그렇게 보였던 것 같은데 유엔군조차도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이 되게 비극으로 끝날 거를 예감하면서도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게 신체 언어로서 다 드러난다는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그 젊은 이제 다 버스에 태워지고 이제 뭔가 다 죽으러 정말 가는 길이라는 걸 예감하고 있을 때 그 젊은 병사 하나가 여장을 한 이 소년을 고발하는 심지어 세르비아 군한테 고발하니까 이제 주변에 있던 다른 조금 나이가 있는 더 어떻게 보면 이 맥락을 알고 있는 이제 유엔 병사들이 이제 이 배신자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그 소년 아주 어린 또 유엔군이 또 눈물을 막 당황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이 상황이 저는 굉장히 정말 너무 이것이 도대체 전쟁이란 게 도대체 뭔가를 되게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권력 혹은 어떤 폭력, 어떤 파워에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휩쓸릴 수 있는가. 왜냐면 여기에 이제 마을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다 한 마을 사람들이잖아요. 중간에 이제 플래시백이나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다시피. 그래서 그 장면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 장면 굉장히 괴롭고 사실 그 장면 직전에 세르비아군이 유엔 평화유지군 헬멧을 뺏어서 쓰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저희 친한 친구들이 레바논 동명부대 평화유지군으로 파견이 되었던 친구들이 있고 그 친구들이랑 이제 그때 이야기들을 좀 들으면서 되게 로맨티사이즈 되는 평화유지군의 삶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 파란색 베레모를 택배로 보내줬거든요. 그 유엔군 배지가 달려있는 제가 국제 평화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인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선물로 저한테 그걸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그때는 저도 좀 낭만화하면서 내가 평화의 상징인 블루 헬멧을 받았네 막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그 블루 헬멧이 내놔봐라고 했을 때 그게 탁 세르비아군의 머리에 씌워지는 순간에 이 감독님 진짜 대단하시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 상징이잖아요. 사실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으로 무자비하게 그것을 탁 가져갔을 때 그 순간에 그 공기가 달라진 부분이 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순간 세르비아군이 가지고 있는 무장한 힘에 대해서 굉장히 어린
그 게이트 키핑을 하던 어린 군인이 순간적으로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가에 대한 혼란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 직전의 그 공기의 바뀜. 누가 정말 힘을 가졌는가? 누가 나를 살릴 수 있는가?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존에 대한 본능적인 것에서 그 친구가 그쪽으로 확 이동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실 그 친구 잡아낼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 소년을 왜 잡아내요? 잡아내고 아마 본인도 왜 했는지 몰랐을 수 있는. 그래서 조양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 온전히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작동할 수 있는가? 저는 그 장면 속에서 저에 대해서 대입을 해봤을 때 어땠을까라는 생각 잠시 해봤던 것 같고, 네, 복잡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관객분들도 좀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 대표님 준비해 오신 게 많지만 아마도 관련해서 질문이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관객분들한테 직접 질문 한번 받아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질문해 주시면 여기 이렇게 선물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다음 시간에 이제 특강해 주실 김혜일 선생님의 여자도 군대 가라는 말. 뭔가 듣자마자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뭔가 네,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정말 핫한 이슈잖아요. 계속해서 한국사에서. 그래서 이 책과 그 다음에 나무연필에서 또 협찬해주신 정희진 선생님이 또 평화하시는 정희 선생님이 기획하신 동맹의 풍경과 그 다음에 성차별주의는 전쟁을 불러온다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해주시면 선착순으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토크 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많은 부분을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 20세기의 가장 마지막 학살인 보스니아 학살에 대해서 다뤄주셨는데, 저는 그 학살하는 강당에서 학살하는 장면을 보고 되게 20세기의 제노사이드가 약간 좀 정해진 형식이 있다 그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홀로코스트가 아무래도 가장 큰 학살이잖아요. 그래서 그 홀로코스트에서 이루어졌던 그 맨날 가스실에서 학살하던 그거 말고도 총으로 학살을 할 때 피해자들에게 구덩이를 파괴하고 그 앞에 선 다음에 그렇게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것처럼 사람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한 군데에 몰아넣고 이렇게 쏘는 것이 저는 홀로코스트를 조금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뭐 뉘른베르크 재판으로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처리를 했다고 그나마 제일 생각이 되는 게 홀로코스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살의 양상이 굉장히 그것을 계속 답습하고 있다. 학살의 가해자들은 결국 이쪽에서 많이 배워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학살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장면은 너무 슬픈 장면이잖아요. 사실 영화 보면서도 많은 분들이 우셨던 것 같은데 저는 울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지금 질문 받고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슬픈 이유가 방금 전까지 살아있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죽음에 대해서 정말 알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으로 죽고 있을 사람들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회의도 막 밀려오고, 그 뉘른베르크 재판 같은 걸 통해서 전쟁 범죄에 대해서 독일은 굉장히 청산을 잘하고 있는 국가이잖아요. 물론 지금 유럽의 상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서 지금 유럽연합은 무기 공동구매도 결정을 했고요. 국방비를 비롯해서 많은 것들이 정말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을 수없이 겪고 나와 다른 존재를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존재로 보는 이 비인간화의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작동하면서 그것을 개선해보자,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범한 것이 유엔이고,
국제연합이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국제연합은 뭘 하고 있나라고 보면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 결정권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평화유지군 지금 가 있나요? 못 가 있죠. 왜요?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이잖아요. P5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벌어졌던 전쟁 범죄들에 대해서 정말 이 국제사회가 통렬하게 반성했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사실 그렇지 못했다. 그리고 유엔에 소속된 기관은 아니지만 국제사법재판소 ICJ라는 곳과 국제형사재판소 ICC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임시재판소가 2개가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역사 속에 혼합재판소는 여러 개가 더 있었지만 임시재판소는 2군데였는데 하나가 ICTY 해서 이 국제 임시재판소인데 유고슬라비아의 인종청소, 이 제노사이드 문제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법정, 그리고 또 하나는 루안다를 그 제노사이드 때문에 만들어졌던 법정. 그래서 그 법정에서 구형이 되고 자국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수감하고 이런 행위들이 진행은 됐지만 저는 살아남은 아이다가 학교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 마을로 돌아오잖아요. 그 마을에 돌아와서 살아가는 아이다는 사실 아까 마지막 장면에서 보셨죠. 그 학예회 하고 있는 아이들 앞에서 막 좋아하는 할아버지, 인상 좋은 할아버지. 그 사람 무슨 역할이었는지 기억하셨어요? 네, 선생님들 대단하세요. 저 처음 봤을 때 저 남자 누구지? 한참 고민했거든요. 그 남자가 들어가서 군인했는지 보겠다고 설치던 그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했을 때 저는 이 사람들을 처벌하는 행위를 넘어서서 과거에 행한 일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되 그 사람들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상기되도록 자신이 행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사회, 그런 문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제도로서 처벌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데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그 제도를 떠받칠 수 있는 사회적 토대, 되게 깊은 심적 토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 그 심적 토대가 만들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인류가 지속적으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실제로 여기 나왔던 인종 학살을 저질렀던 물라데비치, 네, 이 장군이라고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은 실제 어떻게? 일단 유고슬라비아에서 그 세르비아계가 막 장악하고 힘을 얻어서 뭐 해보려고 했을 때 밀로셰비치 이름은 엄청 많이 들으셨을 텐데 밀로셰비치의 ICTY 재판 장면을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거든요. 너무 떳떳해요. 내가 뭐 잘못했냐, 권한도 없는 것들이 나를 판단하냐, 이런 태도거든요. 그리고 물라디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숨어가지고 위장하고 도망다녀가지고 한동안 못 잡혔다가 나중에 세르비아에서 그 사람을 잡아서 넘겨요. 그리고 재판을 받았고 형을 선고받고 형 복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아이다도 교사이고 그리고 학교로 다시 이제 돌아오고 그 남편분이 역사 교사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일기를 매일 쓰면서 기록한다는 그 행위가 진짜 역사 선생님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이 기록하는 행위가 사실은 여기저기서 좀 벌어지거든요. 이 물라데비치도 계속 카메라를 갖고 다니고 근데 그게 너무 비교가 되는, 한 사람은 막 카메라를 갖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정말 거침없이 막 들이밀고 겁을 주면서, 다른 한 사람은 정말 그 3년 동안 버티면서 썼던 일기를 마지막엔 태울 수밖에 없고 아이다가 태우게 또 하잖아요. 그런 어떤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 좀 사실 또 생각이 들게 되면서 지금 얘기하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기록하고 기억하고 어떻게, 이게 사실은 적인 사람들이 같이 기억해야 하는 이 상황을 참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참 고민되는 지점 중에 또 하나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네, 저기. 네, 안녕하세요. 전쟁과 여성 영화제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핵심만 짧게 질문할게요. 첫 번째는, 세네 개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일제시대 때부터 만국평화회의라는 거를 우리, 한국 그 당시에 조선 사람이 가서, 헤이그 그 사람들이 가서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잖아요.
그럼 최소한 2차 대전 전후로 평화를 계속 지구 안에서 모든 세계가 원해왔다는 건데, 그때쯤 유엔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유엔은 자기 나라에 피해가 된다면 전쟁을 합의화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전쟁을 일으킨 유엔 나라국인 방금 말씀해주신 러시아에서 일으켰고, 그러면 유엔에서는 러시아에게 너는 이거 안 지켰으니까 뭐 어떤 징계를 가할 것이다, 이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자유롭게 활기를 치고 있겠죠. 그리고 유엔에서 북한 인권 맨날 최악 하는데 뉴스만 내보내고 실질적으로 하는 게 안 느껴져요. 그리고 유엔에서 여성 기구, 이것도 아시아에서 최근에 서울에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심각했으면 한국에서 먼저 만들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유엔이 과연 힘이 있는 건지, 그 법 조항들은 잘못된, 그러니까 임의로, 솔직히 무기를 만드는 것 자체도 무기가 있으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겠죠. 핵도 안 만들었으면 안 쐈을 거고. 자기들이 특히 미국에서 무기 엄청 팔고 그걸로 계속 돈 벌고 하는데, 물론 저는 전쟁을 겪진 않았지만 그렇게 남의 땅을 빼앗고 싶고 그렇게 남의 돈을 빼앗고 싶어서 자기가 직접 총칼 들고 가면 되지 왜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안 가고 뭐 자기 군사들 보내서 군사들 죽이는지, 얼마나 사람이 진짜 최악인 것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아무튼 핵심 질문은 유엔의 법을 어기고 러시아가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뭐 징계나 처벌은 없는 건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독일만 철폐 했지. 북한도 그 일제시대 때 뭐 일제 앞잡이한 사람들 다 청산했지만 남한은 솔직히 안 했잖아요. 네. 우리나라부터 전쟁 중인 것을 다른 분들도 이제 질문 드려야 되니까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다른 분들 질문하고 시간이 되면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셔서 그걸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평화에 대해서 노력했던 것들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보면 많죠. 굉장히 많았고, 기록되기 이전부터도 아마 평화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인류가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민지 시대의 조선에서 독립을 염원하면서 헤이그 평화회의에 참여하려고 했었으나 좌절되었던, 결국은 국력이 없기 때문에 좌절되었던 것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의 노력이라든지 한국전쟁 중에 북으로 가서 전쟁의 피해를 확인하려고 했던 여성들의 조직이 있어요. 제가 지금 풀네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냉전의 마녀들이라는 책 이제 보시게 되면 그때 그 적국이라고 규정된 국가까지 들어가서 그 전쟁의 참상을 기록했던 여성들도 존재해요. 그래서 이 평화를 만들려고 했었던 움직임들은 항상 존재했을 텐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엔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무용하냐, 국제법은 이렇게 쓸 데가 없느냐. 저는 교육 쪽으로 계속 공부를 했었는데, 국제법과 인권학과라는 곳 국제대학원을 딱 한 학기 다니고 나랑 안 맞아 그러고 관뒀거든요. 근데 관두었던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것도 못 살리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고민이 드냐면, 무용론은 되게 쉬운 선택인 거예요. 존재하는 제도를 어떻게 바꾸고 이것을 어떻게 더 작동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국제연합에서 상임이사국들의 입김에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고 유엔 자체가 민주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면서도 바꿀 수 없는 건, 저는 국내 정치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주의라는 제도 안에서 굉장히 다종다양한 흐름들이 있을 것이고 서로를 견뎌줘야 하는데, 지금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정치인들만 보더라도 그분들이 유엔에서 지향하는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라고 질문해보면 그렇지 않은 거고, 국내 정치에서 뽑아놓은 대표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우경화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상황에서 국제연합만 작동하기를 기대하는 것도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저는 국내 정치적으로 우리가 하는 선택들, 개별의 정치적 선택과 국제연합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 사이가 굉장히 멀어 보이지만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아까 장면 속에서 그 물라디치 장군이 물어보잖아요. 정당에 가입한 적 있니? 저는 정치 안 했어요. 저 역사교사인데 정치 안 했습니다. 정치적 활동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런 세계를 만들어 오게 된 핵심적인 영역 중에 하나가 정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정치 역시도 번역에 실패한 개념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엔 여성기구와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 유엔이 역할을 크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상임이사국이어서 비토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됐던 맥락에 대해서 사실 들여다보자면 러시아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어요. 정당화할 수 없는데, 나토가 북대서양 조약기구로서 출범을 했고 북대서양에만 국한되어 있어야 하는 그 역할을 미국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시아까지 확장한 상황이거든요. 얼마 전에 일본 도쿄에 나토 아시아 사무소가 문을 열었어요.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인데 왜 여기까지 와요? 오면 안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사실 규정되어 있는 약속들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있었고, 나토가 확장되어 오는 것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냥 전쟁을 해가지고 이걸 견제하는 편이 더 이득이다라고 판단했으니 전쟁을 일으켰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밀어내야 하지만 유엔은 그렇게 작동하는 곳이 아니기도 하고, 유엔은 전쟁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유엔은 전쟁을 정당화하는 지점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누군가 우리의 그 침략을 했다. 집단 안보와 집단 방위라고 하는 개념까지 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지만, 지금 유엔은 사실 동의하고 있는 국가들, 회원 국가들 간의 집단 안보 시스템인 거여서 그 바깥에 있는 국가가 침략했을 때는 힘을 모아서 그 국가를 공격할 수 있는 약속을 가지고 있지만, 러시아는 회원국인데다가 상임이사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력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계도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이 유엔의 문제를 있어도 쓸데없네, 이거 어떡하지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유엔 대사는 누구이며 유엔 평화유지군을 파병을 해서 지금 어디에 가 있고 그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국제 평화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을 만한 국회의원들이 존재는 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내년에 다가오는 총선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의 이런 부분들까지도 연결되는 일인 것 같고요. 북한 인권의 문제 같은 경우에 북한에 계신 주민분들이 지금 굉장한 기근에 시달리고 계시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 인권,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같이 목소리 모아야 되는 거 굉장히 맞는데, 또 동시적으로 북한 인권이라고 하는 화두가 서방의 힘에 의해서 어떻게 필요한 대로 이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맥락도 살펴봐야 될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저희가 한 가지의 면보다는 다층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두루두루 넘나들면서 보려고 하는 어떤 애씀? 지난하지만 수고해야 되는 그런 목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들으면서 그런 국회의원 혹시 누구 있나 떠올렸는데 정말 뭐 있겠죠. 네, 이렇게 비관주의 빠지면 안 되는데 근데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왜냐면 갑자기 지금 너무 한국 사회는 분단 상태고, 네. 헌법상으로는 북한이 저희 영토인데 수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쟁 중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다시다시피 여자도 군대 가라는 말, 이 책도 되게 논쟁적인 책인데 한국 사회에서 국회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 한번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있어도 표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없는 거나 다름이 없지 않을까. 네. 그 전쟁에 정말 뭐 전쟁뿐만이 아니라 그 전쟁 안에 있는 사람 여러 측면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 굉장히 되게 중요한 말 같아요. 사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그 중간중간 굉장히 완전히 그 진짜 죽음이 앞에 거의 코앞까지 다가온 어떤 상황이잖아요. 완전히 공포와 긴장에 아주 정말 최고치에 올라 있는 상태에서 그 어떤 사람은 막 가스로 우리를 죽이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첫째 아들도 계속 불안 증세에 이제 흔들리고 있고, 근데 그런 와중에 서로 이 농담으로
긴장을 풀어내는 이 방식들이 중간에 대마도 피고 뭐 하긴 하지만 그 방식들이 정말 뭔가 이 전쟁의 다양한 측면들을 사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막 다 그냥 계속 어떤 고통, 공포 이렇게만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실 아이도 태어나고 심지어 이런 어떤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또 이 영화의 또 되게 좋은 미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좀 거의 다 됐는데요. 그래도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받아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그럼 그냥 제가 궁금한 거는 저도 좀 핵심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쟁 와중에 그러니까 그 아까 주민들 이렇게 모여있던 사람들을 버스에 태우거나 이럴 때 남자와 여자를 딱 이렇게 이분법이 되게 강화된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게 뭐 홀로코스트에서는 뭐 일부러 그랬다는 말도 있는데 그게 뭐 네 근데 그런 거에서 이걸 여성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아야 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무기력함이나 이런 게 그런 어떤 남자와 여자를 딱 구분하는 데서 오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럼에도 근데 아이다는 뭔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번역자로서 그리고 어떤 어쨌든 뭔가 하는 그런 존재로 근데 좀 애매한 그런 존재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좀 헷갈리기도 하고 어떻게 이 영화를 좀 여성의 관점에서 볼지 그리고 아이다가 그 갖고 있는 모성 이런 것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이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그 성별 이분법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단순하게 정체성을 나누고 그것으로 존재를 규정하는 그 작용은 지금도 우리 사회 안에도 만연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까지 대립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페미니즘 열심히 우리 운동하고 있는 여성 운동가들이 백래쉬라고 하는 것에 크게 힘듦을 겪었어야 되는 상황들도 그 단순한 성별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에 기반해서 작동했고 한국 사회 안에서 국가안보라는 이름 때문에 사실 젠더 갈등이 더 심화되는 상황들 있잖아요. 저는 평화를 얘기하는 여성으로서 가끔 이렇게 군인분들이랑도 대화하게 될 때도 있고 직급이 좀 있으신 분들을 만나뵐 때도 있는데 서로 굉장히 대척점에 있어요. 접근이. 근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희가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에는 그분들도 동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성별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강화하고 누가 이것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 선생님 지금 짚어주신 그 질문이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영화 속에서 오늘 보면서 여성들을 좀 이렇게 어둠 속에서 기록을 했거든요. 오늘 보면서 근데 그 목격했던 여성들의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아들 함디아랑 세요를 데리고 들어와서 아이다가 막 불안해할 때 다른 사람들은 여기 민간인 들어가면 안 되거든. 여기 군인 지역이야 라고 남성 군인들은 말하지만 그 여성분 한 분이 출산 지원하셨던 그 여성분이 오셔서 아이다 혹시 뭐 필요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이다가 약을 줄래? 그랬더니 약을 꺼내서 줘요. 아마 안정제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아이다가 하나 먹고 아들한테도 먹입니다. 약을 주는 여성의 모습이 있었고 빨래하는 여성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 바깥에서. 그 빨래하는 여성의 모습에서 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 생각을 했어요. 죽음의 공포가 있고 난민의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일상을 이어가는 여성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 여성이 있었죠. 생명을 딜리버하는 여성이 그 안에 있었고 그 여성을 지원하는 여성들이 또 남성도 그 곁에 있었어요. 학살을 목격한 것도 유엔 평화유지군의 여성 군인이었습니다. 그 여성 군인에 대해서 세르비아 군이 와서 비웃는 장면 혹시 기억하세요? 철창 안에 여성 군이 보면서 아유 쟤 좀 봐 이렇게 비웃거든요. 사실 그 시선이 성별이분법적으로 여성을 굉장히 비인간화하고 약자화하는 시선이잖아요. 그런 시선들 속에서도 학살을 목격하고 증언하고 지금 학살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리포팅을 한 것은 여성 군인의 존재였다는 거. 그리고 서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아이다의 집이 비워지고 주인이 죽었을까 생각해서 그 집에서 살고 있었던 그 여성이 그 이전에 살았던 가족의 기록들을 가방에 담아놨다가 그것을 전달해 주잖아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표상되었던 여성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이 성별이분법을 통해서 남성은 전쟁을 수행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살해되어야 하는 존재로 오히려 굉장히 수동적인 위치에 위치지어졌다면 여성은 오히려 그 안에서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처럼 보였지만 매우 능동적인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퀴어 퍼레이드 하는 날이잖아요. 못 갔잖아요. 근데 여기 다 못 가셨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성별 이분법뿐만 아니라 정상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다채로운 존재들을 함부로 재단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라벨이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그 사람의 존엄을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감독님이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 여러 사람들의 모습. 저는 소를 붙들고 있었던 그 검은 베레모 할아버지도 너무 슬프고 그 소는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요리하다가 처음 공습에서 요리하다 쓰러져 돌아가신 여성의 뒷모습이 나왔는데 후라이팬 있었잖아요. 요리되고 있던 그 옆에서 주인 잃은 강아지가 막 울고 있었죠. 그런 비인간 존재들 그리고 이 남아있는 사람들 수색하기 위해서 셰퍼드들이 와서 막 냄새 맡잖아요. 전쟁에 동원되는 비인간 존재들의 삶에 대한 책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모든 생명들을 사물화시키면서 비인간화하고 있는가?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 힘에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 어쩔 수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그 눈앞에 보이는 굉장히 쉬운 명명, 쉬운 호명, 그것을 넘어서서 그 더 너머를 보려고 하는 노력들에 대해서 이 감독님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대표님 좀 감동받았어요. 이 비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순간, 진짜 너무 전쟁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인간도 그렇지만, 얼마나 진짜 무차별적인 폭력, 그러니까 진짜 모든 것을 도구화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진짜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상을 파괴해버리는 그 폭력을 다시 새삼스럽게 정말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그 세르비아군이 왜 여자 버스와 남자 그 차로 나누면서 여자들 버스로 올라와가지고 그 카메라로 찍으면서 잘 찍으라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얼마나 이 여자들을 보호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게 되게 전형적인 진짜 흔히 말하는 굉장히 그 근본주의적인 가부장제를 보여주는 나는 여성들을 보호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난 정당하고 자기가 저질렀던 전쟁 범죄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이렇게 완전히 이제 이 프로파간다로 만드는 아주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히 여성은 살렸다가 아니라 여자는 살렸다가 아니라 여성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가 전쟁에 그런 어떤 전형적인 또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설명적이지 않으면서 정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장면을 보면서 특히 저도 이제 여성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죄책감이 남자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그 남자들을 구하지 못한 거기에 여러 여자들이 이렇게 자기 남편과 자기 이웃과 막 사실 또 아이다 같은 경우에도 자기 아들의 친구를 구해준다고 했었는데 구하지 못했잖아요. 물론 자기 가족도 죽었지만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나도 죄책감을 가져야 되나? 라는 어떤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오히려 대표님 말씀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좀 다르게 오히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죄책감이나 이런 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또 안타까운 건 당연한 거지만 오히려 그런 생각이 그 프레임 안에 이렇게 걸어 들어가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 북한 인권 질문해 주신 선생님 계셨는데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지금 생각이 났는데 유엔이 제재라고 경제 제재라는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막고 있고 미국은 또 미국의 독자적 제재를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제재들을 넘어서는 수준의 제재가 자발적으로 발생해요. 교역을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 제재의 실패에 대해서 사실 시민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데이터를 통해서도 보았을 때 북한 인권 상황이 악화한 데는 이 경제 제재의 이유가 가장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북한이 악마화될 수 있는 요소를 다 갖추고 있지만 북한을 악마화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북한이 문을 열고 교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훨씬 좋고 제재의 방식보다는
천천히 우회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들을 더 마련하는 것이 좋은데, 그러면 이제 한국사에서 이런 얘기 나와요. 개성공단이랑 다 걔네들 저거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한 거 아니야? 걔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그 사건은 너무 아쉽고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 사건이 생겼을까에 또 다른 맥락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쟁 영화 오늘 이거 보면서 이 유고슬라비아와 그 이전의 발칸반도의 상황을 다 이해하는 게 되게 버겁지만, 저는 지금 현재 진행형인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시도들과 실패들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기회들을 잡아야 할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 정책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5년 동안 평화를 너무 정책으로 쓰셔가지고 5년이 지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평화에 관심이 없어지신 것 같아요. 이 평화가 너무 많이 소비되어 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전에 유엔의 역할 무용론 이야기하면서 유엔이 그럼 무력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공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해주셨었는데, 유엔이 실제로 공습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었어요.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당시에 만들어졌고요. 보호 책임이라고 말하거든요. 영어로는 R2P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Responsibility to Protect라고 해서 각국의 정부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라는 국제사회의 합의가 있으면 그 국가에 유엔을 비롯해서 연합군이 개입할 수 있다, 군사적으로. 왜? 민간인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호 책임이라는 걸 가지고 2010년, 2011년, 12년에 국제사회에서 논쟁이 정말 많았어요. 왜냐하면 민간인 보호 책임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민간인 사망은 발생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군사용어에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다들 아마 아실 거예요. 작전을 수행하다가 의도하지 않아서 민간인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 그것들을 부수적 피해라고 부릅니다. collateral damage. 한 사람의 생이 끝났지만 이거는 작전 수행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부수적 피해다라고 규정하는 거죠. 근데 이 유엔의 보호 책임 R2P가 실행된 건 딱 한 번이에요. 카다피 정권 리비아. 딱 한 번 작동했고 그 이후로는 지금은 논의도 없거든요. 근데 그 카다피 정권에 정말로 R2P를 했어야 되는가라는 논쟁이 지금도 있어요. 논문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카다피 정권을 빨리 카다피를 없애야 되는 이유가 서방 세계에 존재했던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카다피 정권 하에서 내전이라고 얘기될 만큼 내부 안에서 바꾸려는 움직임도 굉장히 많았는데 외부적인 힘으로 그걸 끝내버리고, 리비아 분들은 사실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어려움 속에 봉착해 계시거든요. 말하자면 한 조선 반도, 이 한반도의 주민들이 스스로 독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려고 했던 타이밍에 원자폭탄이 투항하면서 끝났잖아요. 그렇게 되고 이 한반도는 바로 신탁통치 체제로 넘어갔어요. 미소 군정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어떤 순간순간들에 결정되었던 결정들이 결과적으로는 누군가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 이익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부수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작용들이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기억하면서 상기시키는 책임이 필요하다. 그리고 질문할 때 세르비아와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만 나눠지고 그 안에서 보스니아 분들은 대부분 무슬림이셨잖아요. 거의 다. 그래서 이 무슬림 놈들이라고 표현하는 장면도 하나 나오죠. 근데 그 무슬림이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가? 대구에서 벌어지는 무슬림 혐오, 돼지머리 갖다 놓는 그런 행위,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서 지금 진행되는 사건들을 어떻게 소환하고 연결시킬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아까 카메라 대고 있는 언론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한국 사회의 언론의 역할 역시도 아쉬운 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한국뿐이 아니라 언론 전체가. 그래서 저널리즘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1인 미디어가 이렇게 발달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역할이 결국은 저널리즘의 역할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 영화 엔딩까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 위험한 동네에, 마을에 굳이 다시 교사로 들어가는 이 아이다의 선택에 대해서 진짜 되게 진짜 묵직한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집을 또 다시 찾아가서 되게 비슷한 카메라로 그 마지막에 남편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딱 들어갔던 그 흔들리는 패닝의 카메라로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진짜 잊지 않고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좀 자기가 목격한 것을 어쨌든 계속 기억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아이들의 어떤 이 눈을 가렸다가 보였다가 우리 보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그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라고 하지만 네, 또 알아야 하는 어떤 그 상황을 그 아이들의 율동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얼굴 표정이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뭔가 빛이 스치듯이 싹 변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잘하지라는 또 감탄을 하게 됐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얘기해주신 여러 사실 되게 무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간중간에 어떤 여성들의 다른 어떤 노력, 아무리 또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쌓여서 뭔가 또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문하영 대표님께 박수 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